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원영 교수입니다. 탐정 전문가 자격증 양성 제2강을 전번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의 조건 의의를 한번 살펴보기 전에 개념부터 살펴보면요. 개념은 수사권의 발동 개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 실행 조건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수사는 필요한 경우에 상당한 방법으로 해야 함을 의미하고요. 필요성, 상당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등장 배경은 수사는 인권 제한적 처분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수사권 발동과 행사의 제한을 위한 등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사의 조건은 수사의 한목적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는 요거는 틀린 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사의 필요성을 보면은요, 수사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허용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팁을 보면은요,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가 출정 요구가 가능하고요. 형사소송법 200조 1항에 나와 있고요. 구속의 필요성은 201조 1항, 제70조 1항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사의 필요성은 강제 수사뿐만 아니라 임의 수사의 경우에도 조건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임의 수사, 강제 수사를 불문하고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만은 수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사의 필요성이 없어도 불구하고 행해야 하는 그 수사 처분은 위법한 수사 처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사의 상당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사 처분은 그 수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상당하다고 그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사의 상당성은 수사에 대한 한계를 설정해서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특히 이제 강제 수사의 경우에 강조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관련 판례를 보면요, 형사소송법 215조 압수수색 검증을 살펴보면요, 이에 의해서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필요할 때 영장에 의해서 압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범죄 수사에 필요할 때라 하면 단지 수사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강제 처분으로서의 압수를 행하지 않으면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이거는 그 2003년도 약간 오래된 판례긴 한데요. 대법원 판례고요. 수사의 신원칙은요, 의의를 살펴보면은 수사는 국민의 일반적인 신뢰를 침해하는 형태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할 수가 있고요. 신의칙과 그 관련해서 특히 함정 수사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가 상당성을, 수사에 대한 한계를 설정해 피의자의 그 인권 침해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특히 이제 강제 수사의 경우에 강조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사의 신원칙 중에서 함정 수사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그 유형은 그 기회 제공형하고
범위 유발형이 있거든요. 한번 의의를 살펴보면은요. 함정수사의 의의를 살펴보면은 수사기관이 신분을 숨기고 범죄를 교사한 후에 범죄의 실행을 기다렸다가 범인을 체포하는 수사 방법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형은 기회 제공형이 있고 범위 유발형이 있는데 기회 제공형 같은 경우는요. 이미 범죄 의사가 있는 자에게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할 수가 있고요. 범위 유발형 같은 경우는요. 범죄 의사 없는 자에게 범죄 의사를 유발시키는 경우를 범죄 유발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적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기회 제공형 같은 경우에는 수사의 상당성을 충족해서 적법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범위 유발형 같은 경우는 수사의 신의칙에 반함으로 우위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 비례의 원칙은 수사의 비례 원칙 의의를 살펴보면요. 수사 처분이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하고요. 수사의 수단과 목적 사이에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고 있고요. 수사 비례의 원칙은 임의 수사의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강제 수사의 경우에 그 허용 여부와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중요한 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팁을 한번 여기서 주면은요. 경미 사건에 대한 구속을 제한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수사 비례의 원칙은 특히 임의 수사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요거는 틀린 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내용은 그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 적합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수사의 수단은 수사의 목적 달성을 적합해야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필요성 같은 경우는 수사 처분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최소 침해의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당성 같은 경우는 수사의 목적 달성으로 인한 이익과 그로 인한 이 범익 침해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범죄 인지권 남용 같은 경우는요. 범죄 유발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범죄 유발형 같은 경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극히 경미한 사건에 대한 범죄 인지를 하는 범죄 인지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사의 조건 위반의 효과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수사는 수사의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적합하므로 수사의 그 조건을 위반하는 수사는 위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체포 구속 같은 경우는 준항고 제 417조 체포 구속 적보 심사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증거 능력은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배제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형사 책임 국가 배상은요, 위법 수사를 한 수사기관은 직권남용죄의 이 형사 책임과 국가 배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사기관과 피의자를 한번 살펴보면요, 수사기관은 의의를 살펴보면요, 수사기관이란 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인정돼서 있는 국가기관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 관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종류를 살펴보면요, 수사기관은 검사와 사법경찰 관리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사법경찰관리는 일반 사법경찰 관리와 특별사법경찰 관리로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일반 사법경찰 관리는 사법경찰관하고 사법경찰 관리로 나눠지는데요. 아까도 그 경찰 계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순경부터 경사까지는 사법경찰 관리, 경위부터 경무관은 사법경찰관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법경찰관은 경위 이상 경찰 주사, 검찰 주사보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법경찰 관리는 경사 이하, 순경, 경장, 경사, 검찰 서기, 검찰 서기보를 들 수가 있고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법률상 당연하고 그 검사장 지명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법률상 당연 같은 경우는요, 교도소장, 출입국 관리소 직원을 들 수가 있고요. 검사장 지명 같은 경우는 교도관, 세관 공무원 등을 들 수가 있고요. 검사 195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현행법상 검사는 수사기관이고 소추기관인 동시에 재판이 집행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으로서 이 검사 같은 경우는요,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의 그 주체, 즉 수사의 주체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소추기관으로서 이 검사는 공소를 제기, 수행하는 공소권 주체이고요. 기소 독점주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재판 집기관으로 이 검사는 재판 확정 시 형의 집행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이면서도 동시에 준사법기관인 단독 재관청이고요.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해서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법경찰관리는 196조 형사소송법 196조에 나와 있는데요. 그 임무의 권한이 지역적, 사항적으로 제한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서 제한을 받지 않는 일반 사법경찰 관리와 제한받는 특별사법관리로 구분되고요. 일반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관리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행하는 수사기관이 196조, 경찰 주사,
경찰 주사보, 마약 수사 주사, 마약 수사 주사보,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여기에서 팁을 드리면요, 경찰청 해양경찰청 근무하는 경무관은 제외하거든요. 그 경찰공무원법 부칙 제6조에 나와 있고요. 사법경찰관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의 보조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의 보조 기관으로서 수사의 주체가 아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검찰 서기, 검찰 서기보, 이거는 검찰청법 제47조 1항에 나와 있고요. 마약 수사 서기, 마약 수사 서기보, 경찰관으로서는 경사, 경장, 순경이 사법경찰관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별사법경찰관리는요,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해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행하는 자를 말하는데 197조에 나와 있고요. 그 직무 당사자의 직무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를 관한 법률 각 특별법 규제에 규정되어 있고요. 교도소장이라든가 세무공무원, 마약, 감사원, 헌병, 산림, 감사원, 선장, 근로감독관, 철도 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사법경찰관리 권한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에 대해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이 범위가 사항적,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권한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사법경찰관리와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수사기관의 피의자 중에서 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휘 감독 관계는 구형사소송법은 법령에 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소속 검찰청이 관할 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수사상 필요할 때는 관할 구역 외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검찰청법 제5조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이 2022년에 그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는데요. 협력관계로 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는 협력관계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195조를 보면은요, 검사와 그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1항에 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 제기 및 그 공소 유지를 관해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2항에 보면은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해서 준수해야 하는 그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수사기관과 피의자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요. 피의자를 한번 살펴보면요. 의인은 수사기관에 의해서
범죄의 혐의를 받아서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법원에 공소 제기를 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피의자의 시기와 그 종기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피내세자, 이제 용의자라고도 하는데요. 이 건이 되면은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또 공소 제기해서 피고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판결 확정되면은 수용자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시기와 종기 중에서 시기를 한번 먼저 살펴보면요. 범죄 인지, 고소, 고발 등의 사유로 수사가 개시된 때는 이 피의자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종기는 공소 제기하고 불기소 처분하고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공소 제기 같은 경우는요, 공소 제기에 의해서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므로 공소 제기에 의해서 피의자의 지위는 소멸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불기소 처분 같은 경우는 불기소 처분의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 확정 시에 피의자의 지위는 소멸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팁을 주면은요,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검찰 항고, 재정 신청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되어야 그 피의자의 지위가 소멸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수사의 단서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먼저 보면은요,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가 있는 자료를 수사의 단서라고 하고 있고요. 유형을 보면은 수사기관의 체험에 의한 단서와 타인의 체험에 의한 단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의 체험에 의한 단서는요, 범죄첩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에서 그 범죄 첩보하는 것이 이제 범죄 첩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행범인 체포, 형사소송법 211조에 나와 있고요. 변사자 검시는 형사소송법 222조에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불신검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나와 있고요. 타 사건 수사 중에 범죄 발견, 신문, 출판물, 풍물 등,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점은 고소, 고발은 아니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타인의 체험에 의한 단서 같은 경우는요, 고소, 고발,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4조에 나와 있고요. 자수는 형사소송법 240조에 나와 있고요. 피해자 신고는 익명신고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밀고라든가 투서, 진정, 단언 등을 타인의 체험에 의한 단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수사 단서는
현행범인 체포라든가 변사자 검시, 고소, 고발, 자수 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진정이라든가 자수, 범죄 신고는 타인의 체험에 의한 수사의 단서이거든요. 그래서 불신 검문은 수사기관이 자신의 체험에 의한 수사의 단서라고 볼 수가 있고요. 팁을 하나 더 드리면요.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그 단서로 변사자 검시, 현행범 체포, 불신검문 등이 규정하고 있다는 요거는 틀린 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사의 개시는 고소, 고발, 자수가 있을 때 그 즉시 수사가 개시되고요. 피고인 등은 피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의 수사 단서를 한번 살펴보면요. 바로 수사 개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범죄 인지에 의해서 비로소 수사가 개시되고요. 그 이전에는 내사 단계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음에는 경찰서에서 소환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우승 변호사입니다. 오늘 같이 알아볼 내용은 경찰에서 수사 통보, 즉 소환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갑자기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 김갑동 씨, 여기 강남경찰서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으니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까지 강남경찰서 경제 2팀 박준수 경위에게 출두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통보 받으면 머리가 하얘지겠죠. 물론 그 전에 그 고소한 사람과 어떤 식으로든 뭐 이렇게 네가 올래 내가 올래 그런 얘기들이 오갔으면 좀 감은 잡을 수 있겠죠. 저 친구가 좀 분위기가 심상찮다. 하지만 막상 이렇게 고소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깝깝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대체 어떤 이유로 고소가 된 겁니까? 보통 답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그건 뭐 나와 보시면 아십니다. 아니면 두 번째는 그게 본인이 제일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잘 얘기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형사재판에서 초기에 초동 수사에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수사의 전체적인 향방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초동 수사 때 어리버리하게 진술을 하고 말이 왔다 갔다 하면 일단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초동 수사 때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고 그 다음에 선이 이렇고 후가 이렇고 그러니 나는 이런 점에서 죄가 없다. 이게 뭔가 스마트하게 밝혀주게 되면 이 인상이 좀 바뀐다는 얘기죠. 왜냐? 이미 소환 통보를 했다는 얘기는 경찰은 고소를 한 고소인과 이미 다 얘기를 하고 고소인 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고소당한 사람이, 그런 선입관을 가진 상태에서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룰루랄라 갔다가는 큰 거 다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소환을 받게 되면 첫 번째, 일단은 조금 기한을 연장을 하십시오. 뭐 사정을 어떻게 되든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는 여유를 좀 더 두시고, 두 번째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만나서 간단한 서면을 이제 진술서란 이름으로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시나리오를 써야 됩니다. 보통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난 억울하다는 얘기만 많이 하시는데 그 억울하다는 얘기가 경찰에게 먹히진 않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그러면 사기죄 구성 요건에 따라서 이런 점이 사실은 내가 사기가 아니다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깨줘야 되지, 억울합니다, 그런 얘기는 별로 좋은 선입관을 안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문가를 만나서 사기가 되는 포인트가 뭐고 또 나는 어떤 점에서 사기가 아니라는 포인트를 자세하게 적은 서면을 한번 정리해 봐야 됩니다. 왜냐? 보통 이런 고소를 당하는 일들은 뭐 짧으면 몇 달, 길면 뭐 한 몇 년 전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가서 막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면 첫 번째 가서 진술했을 때 날짜하고 두 번째 갔을 때 또 생각이 또 바뀌어져서 기억이 더 정확해져서 날짜가 바뀐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경찰이나 법원이 볼 때는 아니 왜 당신은 처음 진술할 때 3월 달에 그랬다가 이제는 또 5월 달에 그랬다 그래.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정확해지는데 이 제대로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이 바뀌는 이런 인상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시나리오를 쭉 한번 손으로 써보면서 아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경찰서에 가서 일단 진술서부터 한번 딱 내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사관에 따라서는 그런 진술서를 먼저 보는 사람도 있고 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술서가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훨씬 수사하는 사람도 이 우리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경찰서에서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일단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고 부탁을 한다. 두 번째는 법리적으로 내가 어떻게 답변할 건지를 미리 서면으로 잘 정리해서 내 머릿속으로도 정리를 하고 그 서면을 그 경찰 수사관에게 제출을 한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작년 통계긴 한데 한 달에 전국 경찰과 검찰의 고소장이 접수되는 건수가 8만 건이라고 합니다. 1년이면 96만 건입니다. 더 이상 이 형사 고소가 남의 일이 아닌 이런 사회 풍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사 고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이제 점점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상 로펌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